강원도 산자락 끝에 위치한 청송마을. 외지인의 발길이 뜸한 이곳에 서울 번호판을 단 고급 SUV 한 대가 들어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밭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 그들을 바라보았다. 차에서 내린 남편 재혁은 수척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으나 그의 아내 수지는 달랐다. 햇볕에 그을린 농촌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얀 피부, 그리고 헐렁한 면 티셔츠 사이로 살짝 드러난 쇄골 라인은 마을 남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앗아갔다. 수지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옆집 최 씨를 향해 생긋 웃어 보였다. 아저씨, 저희가 이삿짐 정리가 서툴러서요. 혹시 저 무거운 평상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최 씨는 쉰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평생 흙만 파먹고 산 투박한 사내였다. 수진이 다가와 팔을 살짝 잡자 그의 코끝으로 진한 장미 향수와 시큼한 땀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최 씨의 목젖이 크게 요동쳤다. 그것은 이 평화로운 마을의 재앙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귀농 일주일째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재혁은 일찌감치 몸이 안 좋다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수진과 최 씨,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장 박 씨가 마주 앉았다. 상위에는 잘 익은 수박과 독한 증류주가 놓였다. 수지는 일부러 얇은 실크 슬립 위에 헐렁한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다. 술잔이 오갈수록 거실 안의 공기는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어머, 이장님. 이 술 진짜 독하네요. 저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수지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슬쩍 몸을 박 이장 쪽으로 기울였다. 닿을 듯 말 듯한 어깨의 온기에 박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술잔만 만지작거렸다. 수지는 그의 반응을 즐기듯 테이블 밑으로 발을 뻗어 최 씨의 종아리를 살짝 건드렸다. 최 씨는 깜짝 놀라 술을 엎질렀고 수지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기묘한 음탕함을 자아냈다. 박 이장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간 뒤 최 씨는 일어서려 했으나 수진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저씨,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딜 가세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남편은 잠귀가 어두워서 절대 안 깨요. 최 씨의 이성은 도망가라고 외쳤지만 그의 본능은 수진의 젖은 눈망울에 묶여버렸다. 수진은 천천히 가디건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최 씨의 심장을 때렸다. 수진은 최 씨의 거친 손을 가져가 자신의 허리춤에 갖다 댔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힌 사내의 손과 비단처럼 매끄러운 여자의 살결이 맞닿는 순간 최 씨는 억눌러왔던 짐승 같은 욕망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누라가 옆집에 있는데. 최 씨의 머릿속엔 마지막 남은 도덕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진의 입술이 그의 귓가를 스치며 아저씨 밭, 참 탐나던데. 라고 속삭이는 순간 그는 이성을 놓아버렸다. 수진은 최 씨를 이끌고 어두운 거실 구석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최 씨는 수진의 몸을 거칠게 탐닉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잊었다. 아내도 자식도 평생 일궈온 땅도 그 순간만큼은 안중에 없었다. 오로지 눈앞의 하얀 살결과 자신을 유혹하는 이 치명적인 여인뿐이었다. 수진은 고통스러운 듯 혹은 즐거운 듯 신음하며 최 씨의 등을 강하게 껴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감겨있지 않았다. 수지는 최 씨의 어깨 너머로 거실 천장 구석, 작게 빛나는 붉은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초소형 카메라의 녹화 표시였다. 그 시각, 안방에서 잠든 척했던 남편 재혁은 태블릿 PC를 통해 거실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재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최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진의 품에서 무너질 때마다 재혁은 속으로 숫자를 세웠다. 첫 번째 땅 확보.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최 씨는 허망한 표정으로 옷을 추스렀다. 방금 저지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의 세포를 자극했다. 수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담배 한 대를 입에 물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매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알죠? 최 씨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빗속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다. 수지는 그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연기를 깊게 내뿜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 대가로 이 황금빛 떼지는 부부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옆집 최 씨를 첫 번째 제물로 삼은 수진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최 씨가 죄책감과 환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수진의 눈치만 살피는 동안 수진은 이미 마을의 실세인 박 이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박 이장은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꼿꼿한 체구와 마을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위엄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겉으로는 유교적 도덕을 강조하며 점잖은 척했지만 수진은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안경 너머로 번들거리는 탐욕스러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이장님, 저희 집 뒤편에 배수로 공사 때문에 상의드릴 게 있는데 낮에는 남편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네요. 저녁에 잠깐 저희 집 정자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지는 이장의 집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던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하듯 낮게 의조렸다. 박 이장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진의 하얀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그늘진 밤, 박 이장은 뒷짐을 지고 느릿한 걸음으로 수진의 집 정자로 향했다. 재혁은 미리 약속된 대로 읍내 지인과 술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다. 정자에는 은은한 모기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지는 속이 살짝 비치는 얇은 못이 적삼 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시원한 약술 한 잔 담가봤는데 맛 좀 보실래요? 수진이 건넨 술잔에는 단순한 술이 아닌 남자의 정복욕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향기가 담겨 있었다. 박 이장은 마을 어른으로서 도리를 다하러 온 것뿐이라며 헛기침을 했지만 수진이 술을 따르며 그의 허벅지에 슬쩍 손을 얹자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수진 씨, 이러면 안 되네. 내가 이 마을의 얼굴인데. 박 이장의 입에서는 거절의 말이 나왔지만 그의 손은 이미 수진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쥐고 있었다. 수진은 그의 품에 안기며 가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장님처럼 든든한 분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남편은 너무 무기력해서 밤마다 너무 외로워요. 이 말 한마디는 박 이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무너뜨렸다. 평생 마을의 존경을 받으며 쌓아온 도덕심과 체면이 한 여자의 가냘픈 신음과 유혹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박 이장은 수진을 정자바닥으로 밀어뜨렸다. 거친 나무바닥의 감촉과 대조되는 수진의 부드러운 살결이 그의 손끝에 닿자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직감했다. 이러면 안 된다. 내일 아침이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심리적 고뇌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달궈진 육체의 열기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평생 입어온 정중한 옷가지를 거칠게 벗어던졌다. 그것은 마을 권력자라는 허울을 벗고 욕망에 미친 한 마리 짐승이 되는 과정이었다. 정자 근처의 울창한 수풀 속 그리고 거실 창문 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가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재혁은 읍내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아내가 다른 사내와 몸을 섞는 장면을 가장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수지는 박 이장의 귀에 대고 신음 섞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속삭였다. 이장님, 마을 앞쪽 그 국유지 대부권 저한테 넘겨주실 수 있죠? 저만 믿고. 박 이장은 그게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거칠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몸에 몰입했다. 그는 자신이 수진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수진이 쳐놓은 촘촘한 거미줄에 온몸이 칭칭 감기고 있었다. 육체적인 결합이 정점에 달할수록 박 이장의 심리는 극도의 환희와 함께 이제 끝장이다라는 공포가 교차했다.
하지만 그 공포마저도 쾌락을 증폭시키는 양념이 되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폭풍 같은 정사가 끝나고 박 이장은 정신이 번쩍 든 표정으로 옷을 주워 입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품에서 교태를 부리던 수지는 어느새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생긋 웃고 있었다. 이장님, 오늘 약속하신 마을 대부권 서류. 내일 사무실로 받으러 갈게요. 박 이장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수진의 눈빛은 더 이상 가련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점을 잡은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박 이장은 도망치듯 정자를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재혁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수진의 어깨에 쇼를 걸쳐주며 차갑게 물었다. 녹화는 완벽해. 다음은 그 부자 유 씨인가? 수진은 대답 대신 재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을의 권력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을의 모든 돈줄을 쥐고 있다는 유 씨는 앞서 무너진 최 씨나 박 이장과는 격이 다른 사내였다. 일찍이 상경의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고 낙향한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 높은 담벼락에 CCTV까지 설치된 견고한 성체 같았다. 수지는 유 씨가 매일 아침 저수지 주변을 산책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화려한 차림 대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그와 우연히 마주쳤다. 땀에 젖어 살결에 달라붙은 옷감 위로 수진의 굴곡진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머, 회장님 아니세요? 이 마을에서 회장님 모르면 간첩이라던데. 운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정정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유 씨는 짐짓 무심한 척했지만 수진이 지나갈 때 풍기는 진한 살냄새와 탄력 있는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여자를 겪어본 그였지만 시골 구석에서 마주친 수진의 생경한 생동감은 그의 잠자던 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유 씨는 쉽게 넘어오지 않았다. 그는 돈으로 여자를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수진은 오히려 그를 무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유 씨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보내오자 수진은 그것을 문 앞에 내던지며 싸늘하게 굴었다. 회장님, 제가 이런 게 없어서 귀농한 줄 아세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신의 돈에 굴복하지 않는 여자는 유 씨 인생의 처음이었다. 오기가 생긴 유 씨는 결국 수진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그것은 유 씨가 판 덫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진이 파놓은 더 큰 구덩이 속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다. 그날 밤 유 씨의 별장 안에는 최고급 와인 향이 가득했다. 수진은 붉은 와인보다 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유 씨 앞에 앉았다. 유 씨는 거칠게 와인을 들이켜며 본색을 드러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땅이야? 아님 나야? 수진은 유 씨의 무릎 위에 천천히 올라앉으며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회장님이 가진 전부요. 그게 아니면 시작도 안 했겠죠. 유 씨의 손이 수진의 등을 타고 내려가자 수진은 그의 귓속말에 가느다란 신음을 섞어보냈다. 유 씨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짐승처럼 수진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정사는 이전의 남자들과는 달랐다. 유 씨는 자신의 재력만큼이나 강압적이고 거칠게 수진을 몰아붙였다. 수진은 그 고통스러운 쾌락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느꼈다. 이 늙은 사내의 탐욕이 나를 잡아먹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와 결국 이 거물을 무너뜨렸다는 승리감이 복잡하게 얽혔다. 유 씨 역시 갈등하고 있었다.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도 수진이 주는 치명적인 자극 없이는 더 이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과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싶다는 본능 사이에서 처절하게 고뇌했다. 땀방울이 뒤섞이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유 씨는 수진의 몸속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수진의 목덜미를 물어뜯듯 키스하며 울부짖었다. 너한테 다 줄게.
내 땅도 이 별장도.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정사가 끝난 후 수지는 나른한 표정으로 가운을 걸쳤다. 유 씨는 침대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수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백지를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유 씨가 소유한 마을 상가 부지와 논밭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위임장이었다. 회장님, 방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거죠? 유 씨는 잠시 주춤했다. 정신이 돌아오자 자신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유 씨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수진에게 매달리던 가장 치욕스럽고 적나라한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너, 내 인연,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히 하세요, 회장님. 사모님과 자제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건 한순간이에요. 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집어들었다. 평생 남을 등쳐먹으며 모은 땅들이 단 한 번의 쾌락 때문에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붉은 인감 잉크가 종이 위에 찍힐 때 유 씨의 눈에선 통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별장 밖,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에 세워진 SUV 차량 안에서 재혁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수진이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유유히 걸어 나왔다. 재혁은 수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드레스 자락을 보며 묘한 질투심을 느꼈지만 이내 그녀가 건네는 위임장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고생했어. 이제 이 마을에서 우리보다 부자는 없어. 수진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유 씨의 별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빼앗긴 건 땅뿐만이 아니니까. 그들의 영혼까지 짓밟아줘야 끝나는 게임이지. 부부를 태운 차는 마을의 가장 어두운 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이제 최 씨, 박 이장, 그리고 유 씨까지. 마을의 머리 역할을 하던 세 남자는 모두 부부의 노예가 되었다. 마을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최 씨는 일주일째 밭에 나오지 않았고 박 이장은 감기 몸살을 핑계로 이장 직무를 내팽개쳤다. 유 씨 역시 별장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이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수진의 손에 들린 영상 때문에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세 사내의 휴대폰으로 똑같은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오늘 밤 9시 수진네 집으로 오세요. 안 오시면 영상은 마을 회관 전광판으로 전송됩니다. 세 남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어둠을 틈타 수진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거실에는 재혁이 무심하게 칼을 갈고 있었고 수진은 보란 듯이 그들이 넘겨준 땅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한자리에 모인 세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자신만이 수진의 특별한 연인이라 믿었던 최 씨, 권위를 지키려 했던 박 이장,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유 씨.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살을 저미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다들 오셨네요. 우리 마을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보기 좋네요. 수지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그들 앞에 독한 술을 내놓았다. 재혁은 말없이 그들의 등 뒤를 서성이며 압박감을 주었다. 수지는 일부러 세 남자가 보는 앞에서 재혁의 무릎 위에 앉아 애교를 부리며 그들을 조롱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품에서 신음하던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자신들을 사냥감 취급하는 모습에 남자들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술 기운이 오르자 수지는 더욱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당신들이 내준 땅으로는 부족해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충성심을 보여줘야겠어. 수지는 세 남자 중 가장 자존심이 강했던 박 이장을 지목했다. 그녀는 남편 재혁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이장에게 자신을 유혹해보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유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다. 박 이장은 파르르 떨었다. 옆에는 평생 같이 지낸 동생 최 씨가 있었고
마을의 대부 유 씨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재혁이 태블릿 화면을 켜자 박 이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수진의 발을 어루만지며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 이장의 머릿속은 죽고 싶다는 자괴감과 살고 싶다는 비겁함이 뒤섞여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위치와 가장의 명예가 수진의 하이힐 아래에서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었다. 수진은 새 남자를 번갈아가며 자극하고 조롱했다. 최 씨는 질투에 눈이 멀어 수진에게 매달렸고 유 씨는 돈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다 수진의 뺨을 맞고 바닥을 굴렀다. 거실 바닥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은 막장 드라마의 정점이었다. 수진은 새 남자의 욕망과 공포를 동시에 주물렀다. 사실적인 묘사 속에서 남자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수진은 그들의 육체를 탐하면서도 눈동자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특히 유 씨와 마주했을 때 수진은 그의 탐욕스러운 손길을 받아내며 속삭였다. 회장님, 당신이 가진 상가 건물. 그거 내 이름으로 바꾸는 도장. 오늘 가져오셨죠? 유 씨는 숨을 헐떡이며 수진의 몸에 매달렸다. 육체적 쾌락은 극에 달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난 상태였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이 요부의 손바닥 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수진이 선사하는 치명적인 감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것은 쾌락이라기보다 처절한 자기 파괴에 가까웠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새 남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들의 옷차림은 엉망이었고 눈빛에는 삶의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재혁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고화질 카메라로 담았다. 이제 단순한 불륜 영상이 아니었다. 마을의 지도층들이 한 여자에게 매달려 추태를 부리는 이 영상은 그들이 평생 부부의 노예로 살아야 함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자, 이제 돌아가들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우리 집 밭일 도와주러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인님 말씀 잘 들어야지. 수진의 말 한마디에 새 남자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승리의 건배를 했다. 수진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재혁의 손은 다음 계획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마을의 땅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고 마을의 영혼들 또한 그들의 소나기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송마을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마을의 최고 자산가 유 씨가 평소에 비단옷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수진네 집 앞마당을 쓸고 있었고 점잖던 박 이장은 수진의 지시에 따라 땀을 뻘뻘 흘리며 텃밭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수진은 화려한 파라솔 아래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얼음이 가득 담긴 주스를 마시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장님, 거기 풀이 좀 남았네요. 제대로 안 하면 어제 그 영상 이장님 사모님 단톡방에 바로 올라가요. 박 이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허리를 숙였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운동 삼아 도와주는 것이라며 비굴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 젊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사냥개 신세가 된 것이다. 한낮의 열기가 대지를 달굴 무렵 수진은 최 씨를 조용히 집 뒤편 어두운 창고로 불러냈다. 최 씨는 공포와 동시에 묘한 기대감에 휩싸여 침을 삼키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매캐한 흙먼지와 수진의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진은 쌓여있는 쌀포대 위에 걸터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최 씨 아저씨, 요즘 나한테 소홀한 것 같아. 땅 문서 넘겨줬다고 이제 내가 안 보고 싶은 거야? 수진이 다가와 최 씨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자 최 씨는 짐승 같은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수치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고뇌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악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한 쾌감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어진 정사는 처절했다.
먼지 날리는 창고 바닥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약탈에 가까웠다. 수지는 최 씨를 거칠게 다루며 그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냈고 최 씨는 울먹이면서도 그녀의 육체에 매달렸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짐승이다. 그의 머릿속엔 자책이 가득했지만 수진의 신음소리는 그 모든 도덕적 판단을 잠재웠다. 사실적인 묘사 속에서 최 씨의 투박한 손과 수진의 매끄러운 피부가 부딪힐 때마다 그의 삶은 조금씩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정사가 끝날 무렵 창고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며 카메라 렌즈가 그들을 응시했다. 재혁이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질투하기는커녕 마치 명작 영화를 찍는 감독처럼 냉정하게 앵글을 잡았다. 재혁은 창고 밖으로 나온 최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최 씨 형님 수고 많으시네. 우리 집사람이 형님을 참 좋아해. 근데 이거 어쩌나? 방금 그 장면 형님.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그쪽으로 보내주면 참 좋아하겠어. 최 씨는 무릎을 꿇고 재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네. 재혁은 비릿하게 웃으며 최 씨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사내들은 육체적으로는 수진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는 재혁에게 완벽하게 종속되었다. 수진의 다음 타겟은 유 씨였다. 그녀는 유 씨를 불러내 마을 상가 건물의 임대료 수익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서류를 내밀었다. 유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저항했지만 수진은 그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 다시 한번 쾌락의 덫을 놓았다. 늙은 유 씨는 수진의 젊고 탄력 있는 몸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진이 선사하는 환각 같은 쾌락에 취해 도장을 찍고 말았다. 정사 후 수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유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 명의로 남은 건 이 마을의 공동묘지 근처 땅뿐이네요. 그것도 곧 내 거가 되겠지만. 유 씨는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며 흐느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내의 최후는 그저 발가벗겨진 채 흐느끼는 늙은 짐승에 불과했다. 이제 마을의 실세 3명은 부부의 충직한 일꾼이 되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수진의 놀이개가 되며 자신들의 재산을 야금야금 상납했다. 마을 부인들 사이에서는 남편들이 왜 저렇게 수진네 집에 매달리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커져갔지만 이미 박 이장과 유 씨가 마을의 입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여보,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씨를 말릴 차례야. 땅만으론 배가 안 불러. 재혁은 수집된 방대한 분량의 영상 파일들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이 인간들의 가족들을 건드릴 차례군. 부부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평화롭던 귀농 생활은 사라지고 마을 전체가 부부가 설계한 거대한 성인용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남편들이 수진네 집의 머슴처럼 변해버린 지 한 달째. 마을 부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최 씨의 아내와 박 이장의 부인은 빨래터에 모여 은밀하게 수군거렸다. 그 서울 여시가 우리 양반들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인 게 틀림없어. 밭일도 내팽개치고 그 집 담벼락만 쳐다보고 있으니 원. 부인들은 수진을 몰아내기 위해 집단 행동을 계획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수진은 오히려 가장 기가 세다는 박 이장의 부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드는 치밀한 함정이었다. 박 이장의 부인이 서슬퍼런 기세로 수진의 거실에 들어섰을 때 수진은 우아하게 차를 따르며 그녀를 맞이했다. 언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장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질투나시는구나. 수진의 도발에 이장 부인이 뺨을 때리려 손을 올린 순간 수진은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박 이장이 수진의 발가락을 핥으며 비굴하게 구걸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이장 부인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주저앉았다. 이거 마을에 퍼지면 언니 체면은 어떻게 될까? 이장님 인생도 끝이지만
언니가 평생 쌓아온 사모님 소리도 다 끝나는 거야. 수지는 주저앉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귀를 간지럽히듯 속삭였다. 나랑 손잡으면 이장님이 숨겨둔 비자금 통장. 그거 언니 이름으로 돌려줄 수 있는데. 어때요? 수진의 계획은 단순히 남자들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의 여인들까지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어 했다. 같은 시각, 남편 재혁은 유 씨의 별장에서 유 씨를 압박하고 있었다. 재혁은 유 씨에게 수진과의 정사 장면이 담긴 USB를 건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회장님, 이번에는 회장님이 아끼는 그 막내딸 결혼식장에 이 영상을 선물로 보낼까 하는데. 막으려면 오늘 밤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주 특별한 파티가 있을 겁니다. 유 씨는 공포와 절망에 몸을 떨었지만 수진이 있는 거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이미 수진의 가스라이팅의 반쯤. 넋이 나간 이장 부인과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박 이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의 거실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기괴한 정사가 벌어졌다. 수진은 박 이장 부인이 보는 앞에서 박 이장을 유혹했고 다시 유 씨를 끌어들였다. 박 이장은 아내의 눈앞에서 수진의 몸에 매달리며 처절한 고뇌를 겪었다. 내 아내가 보고 있다는 극한의 수치심은 오히려 그의 감각을 기이하게 자극했고 수진은 그 비뚤어진 욕망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수진의 매끄러운 피부가 조명 아래에서 번들거렸고 사내들의 거친 신음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웠다. 사실적인 묘사 속에서 인물들의 심리는 지옥으로 추락했다. 박 이장 부인은 처음엔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수진의 강요에 못 이겨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수진은 정사의 한가운데서 박 이장 부인을 향해 미소 지었다. 언니,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귀하게 모시고 살았어? 그것은 마을의 도덕과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수진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자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유린했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의 집을 나서는 이장 부인의 눈빛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비자금 통장과 불륜 영상이 들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수진의 적이 아니라 수진의 명령에 따라 남편을 감시하고 땅을 빼앗는 데 조력하는 공범이 된 것이다. 재혁은 거실에 널브러진 술병들을 치우며 수진에게 다가갔다. 이제 마을 부인들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니 남은 건 그 땅들의 명의를 해외 계좌로 돌리는 일뿐이네. 수진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여보, 인간들은 참 약해. 쾌락 아니면 공포, 둘 중 하나면 영혼까지 팔아버리니까. 부부는 이제 청송마을의 명실상부한 지배자가 되었다. 마을의 모든 집 대문 열쇠가 수진의 가방 속에 담겨 있었고 마을의 모든 돈줄은 재혁의 노트북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최 씨가 어둠 속에서 식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옆집 최 씨는 이제 사내가 아니었다. 평생 일궈온 논과 밭은 수진과 재혁의 명의로 넘어갔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하며 수진의 집 담벼락을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이 품었던 그 하얀 살결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독이 든 성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다. 최 씨는 헛간 깊숙이 숨겨두었던 낫을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그년 놈들을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서늘한 쇳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가 수진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서슬퍼런 칼날이 아닌 수진의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최 씨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낫을 든 최 씨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자신의 목덜미에 갖다 댔다. 아저씨,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어차피 아저씨 없으면 나도 이 마을에서 재미없어. 수진은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가슴팍에 몸을 밀착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최 씨의 몸은
그녀의 체온이 닿자마자 배신하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지는 그를 이끌고 어두운 안채로 들어갔다. 최 씨는 죽이러 왔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짐승처럼 수진의 옷을 찢어발겼다. 이번의 정사는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사내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증오와 욕망이 뒤섞인 광기였다. 수지는 최 씨의 폭력적인 손길을 받아내며 극심한 심리적 공포와 동시에 묘한 정복감을 느꼈다. 최 씨는 그녀를 탐닉하며 울부짖었다. 이 여자를 죽여야 내가 사는데 왜 나는 이 여자의 몸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가. 그의 심리적 고뇌는 사실적인 육체적 묘사 속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땀범벅이 된 채 뒤엉킨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면을 기괴하게 수놓았고 최 씨는 정점의 순간에 수진의 어깨를 깊게 깨물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그의 고통을 비웃듯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아저씨, 이제 유씨 회장님이 가진 금고 열쇠. 그거 가져다 줄 수 있지? 최 씨가 넋이 나간 채 돌아간 뒤 재혁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척했지만 아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비릿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수진아, 너 요즘 너무 즐기는 거 아니야? 최 씨 놈은 이제 쓸모도 없는데 왜 또 몸을 섞어? 재혁의 목소리에는 질투보다 더 무서운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수진 역시 지지 않고 응수했다. 여보, 유씨 금고 열쇠 가져오려면 이 방법뿐이었어. 그런데 당신 아까 이장 부인이랑 속닥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혼자 다 챙겨서 튈 생각이지? 부부는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을 사냥할 때는 완벽한 파트너였지만 사냥감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서로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이다. 재혁은 수진 몰래 해외 송금 계좌를 만들고 있었고 수진은 재혁의 컴퓨터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편 모든 재산을 잃고 병석에 누워있던 유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박 이장을 불렀다. 이장, 이대로 죽을 순 없네. 그 부부놈들.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야 해. 유 씨는 수진을 따로 불러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유인했다. 수진은 재혁 몰래 유 씨의 별장 지하 밀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유 씨는 수진에게 거액의 채권을 보여주며 제안했다. 재혁이 그놈, 내가 사람 붙여 알아보니 이미 도주용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더군. 너는 버려지는 거야. 차라리 나와 손을 잡고 그놈을 치자고. 수진은 흔들렸다. 유 씨는 늙고 병들었지만 노련한 장사꾼이었다. 그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마지막으로 탐했다. 수진은 늙은 사내의 추악한 욕망을 받아내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재혁을 먼저 처리해야 내가 산다. 밀실에서의 정사는 차가운 계산과 배신으로 가득 찼다. 수진은 유 씨의 품에서 신음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재혁을 어떻게 제거할지 잔혹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안개가 깔렸다. 최 씨는 낫 대신 휘발유통을 준비했고 박 이장은 마을 방송 스피커를 점검했다. 그리고 수진은 재혁의 아침 식사에 정체모를 하얀 가루를 섞었다. 재혁은 식탁에 앉아 수진을 바라보며 평소와 다름없이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수진의 목을 조를 준비가 된 가느다란 철사가 들어있었다. 여보, 오늘만 지나면 우리 이 지긋지긋한 시골 떠나는 거지. 그럼요, 여보. 당신이랑 나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야지.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부부의 눈 뒤편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향해 모든 인물이 각자의 칼을 품고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안개가 유독 짙게 깔린 청송마을의 새벽. 수지는 재혁을 위해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차렸다. 노릇하게 구운 조기와 향긋한 된장찌개, 그리고 재혁이 좋아하는 시원한 보리차. 하지만 그 보리차 안에는 유 씨에게 받은 치명적인 약물이 녹아 있었다. 재혁은 수진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수저를 들었다. 여보, 당신 오늘따라 참 예쁘네.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생각나. 재혁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비릿하게 웃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태연하게 마주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재혁이 태블릿 PC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수진이 어제 유 씨의 별장지야. 밀실에서 유 씨와 몸을 섞으며 재혁을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다. 수진아,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내가 마신 커피에도 내가 선물을 좀 넣었거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부는 서로의 목숨을 앗아갈 독을 마신 채 마지막까지 서로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쏘아댔다. 독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들은 역설적으로 서로의 육체에 더욱 거칠게 매달렸다. 그것은 사랑도 유혹도 아닌 서로를 찢어발기고 싶어하는 맹수의 투쟁이었다. 거실 바닥에서 벌어진 그들의 마지막 행위는 처절하고도 잔혹했다. 수지는 재혁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그의 목을 졸랐고 재혁은 고통 속에서 수진의 살결을 물어뜯듯 탐닉했다. 사실적인 묘사 속에서 두 사람의 육체는 땀과 침 그리고 분노로 얼룩졌다. 이 사내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심리적 고뇌와 결국 우리는 하나로 묶여 죽는다는 절망감이 교차했다. 수진의 신음은 비명으로 변했고 재혁의 거친 숨소리는 픽거품 섞인 가쁜 숨으로 변해갔다.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정사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풍경이었다. 부부가 거실에서 서로를 파멸시키고 있을 때 밖에서는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휘발유통을 든 최 씨가 수진의 집 주변에 기름을 뿌렸고 박 이장은 마을 방송 스피커를 통해 부부의 사기 행각과 불륜 영상의 실체를 마을 전체에 공표했다. 마을 사람들, 저 서울 것들이 우리 땅을 뺏고 우리 가정을 망쳤소. 저 악마들을 처단합시다. 박 이장의 외침에 분노한 주민들이 괭이와 낫을 들고 수진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유 씨 역시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재혁의 해외 계좌를 해킹해 모든 돈을 증발시킨 상태였다. 최 씨가 던진 횃불이 수진의 집 거실로 날아들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독기운에 몸이 마비된 수진과 재혁은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부짖었다. 여보,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진의 물음에 재혁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땅 문서와 채권들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날아갔다. 수진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유혹했던 사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 또한 그 탐욕의 불길에 타 죽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었다. 불길 속에서 두 사람의 육체는 하나로 엉겨붙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추악한 비밀은 화염과 함께 사라져갔다. 날이 밝자 수진의 집은 흉측한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부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땅을 되찾은 최 씨는 실성하여 불탄 자리를 맴돌았고 박 이장은 명예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유 씨 역시 모든 재산을 잃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청송마을의 땅은 다시 황금빛으로 물들었지만 그 땅 아래에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 그리고 핏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마을 어귀에 새로 세워진 비석에는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이렇게 적어놓았다. 욕망의 끝은 언제나 제 한 줌이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 캐릭터가 너무 얄밉고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웃음. 하지만 이게 바로 막장 드라마의 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통쾌했거나 혹은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다음 이야기의 에너지를 얻고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화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 알림 설정까지 꼭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꽃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더 파격적인 다음 화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도시를 떠나 평화로운 농촌을 집어삼킨 저희 부부의 계획,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께 어떤 짜릿함을 선사했나요? 저희 드라마가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에 작은 도파민과 즐거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장에 더 파격적이고 소름 돋는 반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청송마을의 비밀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웃음. 이야기는 비록 파격과 배신으로 가득했지만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상만큼은 언제나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인 것 아시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웃을 일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독하고 치명적인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